네, 이번 시간 저희가 월간 모의고사 첫 번째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월간 모의고사가 이제 25문제로 구성이 돼서 각각 난이도 상중하에 분류되어서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연소이론에 관련한 문제였는데 저희가 연소이론에서 제일 좀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연소 방식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고 단순히 이제 고체 가연물의 연소 방식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딱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1번에 분무연소, 2번 분해연소, 3번에 이제 자결연소, 4번에 증발연소 있습니다. 여기서 분무연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액체 연료의 연소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정답 바로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증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물질도 여기서 증발연소다라고 얘기해서 뭐 양초, 뭐 파라핀 이런 예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제 2번은요. 저희 목조건축물에서 옥내 출하 시기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 이게 옥내 출하 시기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옥외 출하 시기를 보기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자주 나오는 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옥내 출하 시기와 옥외 출하 시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옥내 출하 시기에 해당되는 설명이 지금 세 가지가 있고 딱 하나만 지금 옥외 출하 시기에 해당되는 설명인데 저희가 옥외 출하 시기에서는 지금 1, 2번 정도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요. 천장 속과 벽 속에서 이제 발염 착화하는 거고 옥외 출하 시기면요. 실제로 실외 창이나 아니면 뭐 출입구 이런 곳에서 이제 발염 착화가 진행될 때를 옥외 출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보기는 다 옥내 출하 시기에 해당되는 설명이었고 정답 2번이 지금 옥외 출하 시기에 해당되는 설명이라서 정답 2번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2번에 해당하는 해설지 이제 보셨으면 다른 예시도 옥외 출하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조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연소이론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가연물의 어떤 특징과 구비 조건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열전도도란 열소 열량 뭐 완전 산화물이냐 점화 에너지가 작냐 크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보기 1번에 열전도도 뭐 열전도율 이런 것들이 항상 뭐 자주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헷갈리셔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가연물이 잘 되려면 열전도가 그만큼 작아야지만 열의 축적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야지만 잘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되더라.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번 보기 볼게요. 여러분 연소열량이라는 것 자체가 연소열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가연물이라도 연소열량이 큰 게 좀 더 잘 탈 수 있고 발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완전 산화물. 이제 연소 반응이라는 게 결국에 산화 반응인데 산화 반응이 완결돼서 완전 산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산화물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불연성이 되겠죠. 불연성. 그래서 불연성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4번에는 이제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이 값은요. 최대한 작을수록 연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점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한번 보신다면요. 발열 반응 그래프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가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는 최소한 넘어야지만 그 다음 생성물로 연소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우리는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그냥 점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화 에너지 값은 최대한 작아야지만 반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더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아까 전에 3번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제 무난하게 아마 푸셨을 거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 관련한 문제였고요. 1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을 우리는 탄산수도 나트륨이다 라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1종 순환 분말에서 열분했을 때 고생성물 3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기가 2번에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빠르게 이제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의 식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NaHCO3가 Na2CO3 이거 탄산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H2O를 발생시킬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수를 맞춰주시면 이 앞에 2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화 후 불시에서 재현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화재 시 방사했을 때 이 3가지를 생성물로 만들 수 있다. 화재 시 어떤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 냉각부터 질식, 부촉매 그리고 마지막 비노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저희가 2023년에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게 이 비노화 효과를 언급했던 K급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K급 화재에서는 웬만해서 이제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발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노화 효과로 완벽하게 딱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분말이 바로 1종 분말 소화약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은 챙겨보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비노화 효과, 비노화 현상이었고요. 여기서 보통 냉각 효과를 낸다 하면은 H2O로 가주시면 되고요. 지식 효과 낸다 하면 CO2 내는 거고. 자, 그럼 부촉매 소화는 어떻게 돼요? 바로 Na+라는 나트륨 이온이 부촉매 소화로 인해서 연소 반응을 억제해 주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은요. 일반 가염을 화재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가염을 하면 A급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제1종이기 때문에 BC급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C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일반 가염 화재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인데 소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각각 보기를 보시면요. 나트륨도 있고 뭐 전기화재에 해당하는 변전실의 화재도 얘기하고 있고요. 3번에 목조건축물 화재 얘기하고 있고 4번에는 경유 탱크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보기의 나트륨을 여러분께서 금속성 물질이다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럼 금속성 물질이니까 물을 절대로 소화약제를 쓰면 안 되겠다. 얘는 이제 최소한 질식 소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약재 중에서 팽창질석, 뭐 팽창진주암, 건조사 이런 약재를 보통 써주면 되는 것이 나트륨의 소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완전히 틀렸고요. 2번은 전기가 통하는 변전실 화재에 발생했을 때 자, 포소화기로 제거 소화를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포소화기로 제거 소화한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죠. 그죠? 포소화기는 제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 소화가 맞질 않고요. 뭐 예를 들어 포소화기 뭐 이런 걸로 한다 해도요. 실제로 뭐 무상 강화액이나 무상 주수 같은 경우로 지식 소화 뭐 이쪽은 괜찮겠지만 이걸 갖고 제거 소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스계 소화약제를 많이 쓰게 되죠. 포소화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이요. 목조 건축물 화재가 났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억제 소화한다. 보통 이제 목조 건축물 화재가 나면요. 수계 소화기를 이용해서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기로 억제 소화도 할 수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4번으로 내려오시면요. 자, 이제 경유 화재가 났잖아요. 유리 탱크 화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식 소화입니다. 그래서 지식 소화를 하는 이 약재가 지금 포로라고 얘기를 했죠. 다량의 포를 방사해서 질식 소화할 수 있다. 그죠? 포소약제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화 효과 기대할 수 있는 게 질식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질식 소화를 얘기하는 보기가 4번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가 보기 하나 4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저희 소방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방 신호 4가지가 있었고요. 우리가 실제 기출에선 4가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돼요. 타종 신호 그리고 사이렌 신호. 그 내용은 제가 해설지에 이제 표로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까지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만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소방신호 들어가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화, 2번 소화, 세 번째 해제, 네 번째 훈련. 자, 여기서 아예 소방신호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화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소화신호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지금 딱 하나 안 나왔는데 그 지금 보기에 없는 소방신호는 어떤 게 됩니까? 명칭으로. 그걸 갖고 우리는 경계신호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보통 이렇게 가겠죠. 실제로 이렇게 타종과 사이렌에 해당하는 그 물리량 몇 초이다, 몇 타다 이런 걸 반복하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하이 문제긴 하지만 해설지 보시면서 꼭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내용의 7번 문제입니다. 저희가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이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A, B, C, D급 네 가지를 화재 급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A급 화재. 이게 액체 탄화수소의 화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여러분 액체 탄화수소라고 얘기하면은 유류를 얘기해요. 탄화수소 중에서 이제 액체 상태, 보통 이제 뭐 휘발유나 경유가참 이런 유류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유류화재거든요. 그래서 이 유류화재는 우리가 A급으로 분류하면 안 되죠. 이걸 갖고 우리는 B급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B급 화재로 발생될 수 있다. 만약에 이 A급 화재잖아요. 그럼 연기 색상은 뭐가 돼요? 백색이 돼야 되겠죠. 흑색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쳐주시고요. 보기 2번으로 내려올게요. 자, B급은 유류화재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증기의 체류를 방지해야 한다. 그죠? 유류화재에서 우리가 좀 방지법 쓸 수 있는 것도 유증기가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증기가 실제로 증기 비중이 좀 1보다 큰 상황에서 갖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보통 바닥으로 깔리겠죠? 체류를 하겠죠? 그 유증기 체류를 최대한 방지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B급 화재를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기화재. 전기화재 주요인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물리량 그 내용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전류에 의한 열, 뭐 단락에 의한 스파크, 뭐 누전,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급 화재다, 전기화재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만약에 이제 수계소화약제로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계소화약제로 소화를 한다. 그러면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소화가 아니라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위험해지냐? 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가스 어떤 게 나가죠? 요게 보통 이제 수소가스를 많이 방출을 시킵니다. 뭐 수소가스 등등등 사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이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수소가스 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액체 탄화수소는 유류구나, B급 화재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8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연소 중에서 꼭 완전 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있어요. 불완전 연소에서 각각의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화, 역화, 그리고 블로우프, 옐로우 팁, 황염이었죠. 요런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기도 4개니까 딱 하나씩 순서대로 나왔네요, 지금. 자, 지금 1번 보기 보시면요. 버너에서 황적색 염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그 약간 주황색 불꽃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황염이라 얘기하겠죠. 황염이 왜 발생합니까? 원인. 일단 산소, 즉 공기량이 부족해요. 공기량이 부족하니까 얘가 원래 보통 연소가 잘 되는 상황이라면 화염 색깔이 약간 푸른빛이 띄겠죠. 약간 푸른빛이 띄는데 거기서 공기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저온의 물체가 일시적으로 접촉됐을 때, 순간 접촉됐을 때 그때 청색 불꽃에서 살짝 주황색 불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온에 접촉했을 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가 황염의 특징입니다. 황염. 옐로우 팁. 그래서 1번 보기는 황염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2번 보기 볼게요. 자, 선화를 같은 말로 우리는 리프팅이라 얘기합니다. 리프팅. 자, 리프팅에 발생하는 원인, 조건 이런 것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일 일단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속도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연료가 타는 연소 속도와 실제로 이게 분출될 수 있는 분출 속도. 선화니까 역하랑 완전히 반대 조건이잖아요. 실제 이게 뭐 연료 분출구라고 쳤을 때 화염이 연료 분출구에 딱 정착되지 못하고 연료 분출구 앞에서 이렇게 타는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분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연료 속도, 연소 속도보다 분출 속도가 빠르다. 이게 선화 조건. 자, 근데 또 다른 조건도 있어요. 이 분출구 구멍이 있죠? 이 분출구 직경이 작은 경우. 평소랑 똑같은 공급가스 압력을 집어넣어줘도요. 가스 분출구 구멍이 좁으면 그만큼 공급가스 압력이 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작을 때 혼합가스 유출 속도가 방금 어떻다고요? 빨라져요. 구멍이 작아지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처럼 뭐 먼지가 끼었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분출구 구멍에 따라서 분출 속도, 유출 속도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화의 조건은요. 전부 다 맞는 문장인데 사실 이 맨 뒤에 유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도 고칠 개념들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연소 속도가 빠르다. 다시 말해서 분출 속도가 느리다. 그죠? 자, 그럼 연소가 가스 분출 구멍의 가스 유출 속도보다 더 작을 때.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빠를 때가 돼야 되겠죠.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가스의 연소 속도가 가스 분출구의 유출 속도, 이걸 분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출 속도보다 느릴 때, 빠를 때 둘 중에 어떤 걸로 써야 되냐. 선화 역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연소가 빠른 겁니다. 자, 그런데 또는 연소 속도는 똑같아요. 정상 연소 속도야. 근데 분출 속도가 더 클 때. 자, 분출 속도가 더 크면요. 우리가 이거 갖고 우리가 선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거는 선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분출구 내부에서 버너 내부로 불꽃이 침입해서 노즐 끝에서 연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분출 속도가 계속해서 느리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학 개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마지막이 4번인데요. 우리가 블로우오프 개념이랑 리프팅 개념은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리프팅 개념과 이제 블로우오프의 차이는 리프팅은 연소 속도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계속해서 연소를 하는 거고 블로우오프도 똑같아요. 연소 속도가 분출보다 느리단 말이죠. 이탈을 했어요. 이미 염공을 이탈했고 거기서 불꽃이 딱 꺼져버려요. 그게 바로 블로우오프. 그래서 조건 상태는 우리가 역화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선화가 돼야 돼요. 선화. 같은 조건이고 같은 조건인데 불꽃이 꺼져버린다 라는 게 이 블로우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블로우오프는 보통 가스 분출이 이렇게 심하다 또는 공기 유동이 있다 했을 때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옳은 것은 1번이지만요. 여러분이 2번, 3번, 4번 보기도 꼭 오답을 해가면서 챙겨보셔야 되는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분진폭발입니다. 분진폭발. 저희가 분진폭발이 보통 문제로 나오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가스폭발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가스폭발과 비교를 해서 구성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열분에 의해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분진폭발도요. 불완전 연소가 진행되고 2차, 3차 폭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독성 가스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예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이 됐을 때 질식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심해요. 많아요. 왜냐하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니은. 폭발과 관련된 연소 속도 및 폭발 압력이 가스 폭발에 비해서
낮다. 저희가 가스 폭발, 분지 폭발 비교를 하면요. 연소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은 가스 폭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피해, 뭐 3차 폭발, 계속 연쇄적인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분지 폭발이에요. 실제 분진이 이제 산란돼서 공기 중에 산란돼서 2차, 3차 화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 발생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 총 발생 에너지는 분진 폭발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리을이 발생 에너지를 가스 폭발에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진 폭발의 발생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온도도 거의 뭐 2000도씨만큼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온이다. 뒷문장까지 지금 틀렸네요, 그죠? 고온이라고 붙여주셔야 되겠네요. 리을, 이건 분진 폭발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가 크고 가스 폭발에 비해서 발생 에너지가 크고 상대적으로 고온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맞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로 얘기해서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 나머지도 뭐 기억은 아실 거고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도 전부 다 챙겨보셔야 되는 분진 폭발에 해당되는 특징이고요. 가스 폭발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분진 폭발 예시구나. 그렇게 문제 유형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비교해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의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감지기 묻고 있거든요. 감지기. 정말 간단하게 묻고 있어요. 지금 소방시설 중에서 이 설명을 보고 어떤 감지기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 중 한 가지만 작동해도 작동 신호를 발할 수 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지금 감지기에서 신호를 감지해도 작동 신호를 울려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감지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1번에 이온화식 스포트, 2번에 광전식 스포트, 3번에 열복합식 스포트, 4번에 보상식 스포트. 자, 여러분 1, 2번은요. 아예 연기 감지기 쪽이니까 이건 절대 고르시면 안 되는 보기죠, 여러분. 지금 설명 자체가 열 감지기 내용인데 갑자기 연기 감지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열 감지기 중에서 이런 신호를 가질 수 있는 게 보상식 스포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간혹가다 열복합식,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열복합식은요. 두 가지 신호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전부 다 발화돼야 그제서야 작동 신호를 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게 열복합식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열복합식. 그래서 열복합식이랑 뭐 이온화식, 강전식 전부 다 설명 넣어놨기 때문에 꼭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1번인데요. 자, 전기사율비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리 방폭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접지, 유입, 압력, 안정, 징 방폭구조 이렇게 얘기했네요. 방폭구조 명칭이 단순히 아닌 것 찾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설명을 주고 어떤 방폭구조인지 맞춰주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접지 방폭 구조라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 않죠. 없잖아요. 접지 방폭 구조 이런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은 완전히 틀렸고, 자, 유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유입, 이게 기름 중에서도 절대 전기 통하지 않는 기름이에요. 절연유. 절연유를 주변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폭발을 방지한 구조를 유입 방폭 구조. 자, 3번 압력 방폭 구조. 자, 압력 방폭 구조는요. 여기에도 이제 뭔가 이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기름 같은 게 아니라 기체, 보호기체를 집어넣는 거죠. 보호기체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폭발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구조가 압력 방폭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4번에 안전증 방폭 구조. 얘는 이제 안전도 자체를 증가시켰다는 방폭 구조를 우리가 안전증 방폭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쪽 간단한 설명들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 방폭 구조 종류 명칭은 최소한 알고 계셔라.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저희가 12번에 재난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 아네스 재난과 존스 재난 이런 것들도 크게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아네스
안에스는 인적 재난을 사고성 재난과 계획성 재난으로 분류했다. 원래 안에스는요, 정말 크게 재난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자연재난 쪽과 인적재난 쪽으로 나누잖아요. 자, 근데 그 인적재난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 나와 있는 사고성 재난과 두 번째 계획성 재난 되겠죠. 요게 바로 안에스의 재난 분류 맞고요. 그 다음 존스. 자, 원래 존스는요, 재난을 크게 봤을 때 몇 가지로 나눕니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또 얘처럼 인적재난. 그 중에 이제 눈사태에 해당하는 예시가 눈사태. 그리고 눈사태면 자연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연재난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존스 같은 경우는 눈사태를 준자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중 기상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자연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준자연.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렸고요. 비슷한 예시가 뭐 산사태 이런 게 있어요. 산사태는 자연재난 쪽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저희가 예전에는 하이니, 도미노 이론도 한 문제로 이렇게 단독으로 막 출제되고 이랬었는데, 그 정도 문제는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보기 한 개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됐던 내용은요, 다 여기 5단계 있잖아요. 5단계 도미노론 중에서 가장 직접적 원인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정답은 몇 단계? 3단계가 되더라. 그래서 3단계가 이제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기는 이제 재난관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재난을 얘기할 때요. 재난관리를 얘기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가지 단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4가지 단어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 2번으로 찾아주시고 안에스 재난, 존스 재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크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3번인데요. 자, 구획실화제랑 관련한 내용이죠. 자, 구획실화제에서 이제 보통 문제가 나온다면 뭐 중성대 개념, 굴뚝효과 개념, 백드래프트 개념, 플래시오버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기억. 구획실화제의 지속시간은 화재실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에 비례한다. 저희가 구획실화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지속시간, 화재의 지속시간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고 온도 지점, 최고 온도점이거든요. 최고 온도 하면은 열이랑 관련된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처럼 지속시간이다. 그러면 여기에 탈 수 있는 가연물, 그 양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 비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양이 많으면 오랫동안 잘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많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화재실의 중성대 상부 압력. 자, 저희가 이제 실내, 실외에서 압력이 같아지는 면을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성대라 얘기할게요. 실내라고 치고 실외라고 쳐볼게요. 여기서 공기가 막 유입될 거고 실내에서는 상부 쪽에서 공기가 유출되겠죠. 연기가 쫙 유출되겠죠. 자, 얘네들이 연기의 이동 방향을 표시를 한 건데요. 항상 공기는 고압에서 저압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바람이나 어떤 공기의 흐름 자체가 다 그렇죠. 자, 그럼 중성대 하부 입장에서는 실외가 고압인 거고 실내가 상대적으로 저압되겠죠. 그래야지만 신선한 공기 유입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화재실의 중성대 상부 압력은 실외의 압력보다 낮고 하부의 압력은 실외의 압력보다 높다. 지금 이 설명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서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이 니은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화재실의 실내 압력은 바깥의 실외보다 낮다라고 가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중성대 상부 입장에서는 실내 압력이 좀 더 높다. 완전히 반대로 적혀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아셨나요? 네,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디귿. 자, 백드래프트는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연료지변 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백드래프트 했을 때 무조건 환기지배다. 환기지배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뭐 폭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환기지배다.
얘는 지금 문장이 모순됐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리을 중성 때에는 실내와 제시,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은 경계면을 얘기한다. 맞는 얘기죠. 여기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압력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선의 개념이 아니라 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중성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답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2번 보기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자, 14번에서 소약제의 전반적인 설명을 얘기하면서 옳은 보기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물이 냉각 효과가 가장 큰 이유. 물은 항상 얘기하는 게 비열, 증발잔멸, 다른 문제 보기에서는 표면장력 이런 것도 언급했었죠. 비열, 증발잔멸이 크다, 표면장력도 크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두 가지 예시가 항상 비열, 증발잔멸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증발잔멸은 1g당 539칼로리다. 이 정도 숫자는 암기를 해주시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이산화탄소 순도가 9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자, 순도를 사실 우리가 막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으실 텐데 99.5% 이상을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소약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5% 말고 99.5%. 자, 그다음에 3번 이사공이 할론 이사공이는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므로 저장 시에는 액화시켜서 저장한다. 그죠? 얘가 상온에서 기체가 아니라 일단 상태로 따졌을 때 뭐예요? 액체로 존재하는 약재죠. 액체로 존재합니다. 얘 말고 이제 할론 1301이다. 이러면은 1301 이러면은 이제 기체였기 때문에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게 맞겠죠. 이런 애들 아니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산화탄소 정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여기까지 너무 괜찮거든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로 보시면 3배가 아니라 몇 배? 1.5배. 약 1.5배. 외우셔도 되고 계산해 주셔도 되죠. 자, 우리가 증기비중은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공기 평균 분자량 29 나눠주시면 대략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몇 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정답은 어쨌든 1번 보기가 맞는 게 되겠고요.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도 화용 농도의 이제 순서 같은 거 보기에서 한번 얘기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그냥 화용 농도가 제일 낮은 거 하나만 딱 골라줄게요. 보기들 암모니아, 염소, 산화에틸렌, 포스겐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말 독성이 강하다라고 암기하시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포스겐. 요거랑 또 하나 추가한다면 뭐가 나오냐면 아크로레인.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장 허용도가 낮은 거, 독성 이렇게 얘기했을 때 0.1ppm 밖에 안 되죠. 매우 맹독성이죠. 그래서 이 허용도가 제일 낮은 것은 지금 포스겐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답지에 있는 것처럼 각각 허용도가 몇 ppm 암모니아면 25ppm 이런 식으로 각각 허용농도에 해당하는 종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염소가 1ppm이었고 산화에틸렌 거기 보이시다시피 50ppm 그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염소, 산화에틸렌, 이제 포스겐.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독성가스 허용량도 전부 다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여기 4개 중에서 그나마 포스겐 다음에 좀 봐주셔야 되는 건 암모니아. 그 정도가 되겠어요. 냉동창고에 냉매로 쓸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요. 16번 문제 재단관리 내용 나옵니다. 자, 옳게 짝지어진 거. 이 문제 유형은 가장 흔한 재난관리 유형이에요.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그리고 복구 단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각각의 설명을 보시고 이게 예방 단계다, 대비 단계다, 대응 단계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틀린 보기가 3가지나 있으니까 3가지 모두 다 옳게 고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예방 단계면요, 여러분. 재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했다고 예상을 하지도 않은 단계거든요. 보통 이렇게 재해가 예상되거나 뭔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가 대비 단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 자체가 전부 다 대비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대비 단계. 대비 단계에선 제가 예상될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에 관한 사항. 평상시에 이 재난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점검하자. 이거를 어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얘는 예방 단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대비 단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맞지는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응 단계에서 우리 예비 단계에서 예방이죠. 그죠? 대비와 예방 했을 때 두 가지 보기만 살짝 구분할게요. 우리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과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비 단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도 재해가 예상될 것 같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대비 단계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대응 단계.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이라고 얘기하면요. 보통 이건 이제 대응을 다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복구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이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3번에 복구 단계다라고 하시면 되고 4번은 통신 전력, 가스, 수도. 자,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 지금 이 단계는요. 우리가 복구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복구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국민생활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 복구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일반적인 대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짝 지어진 거 2번으로 찾아주시고요. 17번에는 워터해머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통 워터해머 이런 현상을 얘기할 때 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할 때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방지책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배관의 부식, 배관질의 확대, 수온의 고갈, 배관의 유수의 급정지. 자, 이제 워터해머가 이제 수격 현상이잖아요. 수격. 그래서 물이 배관이나 벽면을 치면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배관을 크게 이제 충격을 가해주니까 배관이 계속 부식이 돼요. 손상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펌프 내 돌고 있는 그런 유수들이 갑자기 급정지하거나 그런 경우도 크게 워터해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송되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있었죠, 기존에. 근데 이 유수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운동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압력에너지로 바뀌면서 실제로 배관이나 펌프에 충격을 가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격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가장 주된 걸로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배관 내 유수 급정지 4번 보기가 가장 주된 원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가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도 살짝 들어가겠지만 제일 주된 원인 무조건 4번이 돼야 돼요. 배관 내 유수의 급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방의 발전 과정 한 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내고 있고요. 자,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자, 저희 미군정 시대에 경찰을 소방에서 분리하여 최초로 독립된 국가 소방 체제를 시행했다. 그쵸? 우리가 살펴보시면 미군정 시대에 소방과 경찰을 분리했죠. 그죠? 근데 이제 경찰과 소방을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국가 소방 체제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치 소방 체제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독립된 자치 소방 체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쭉 봐주셔야 됩니다. 2번과 3번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실 거고 4번도 1992년에 1월 월까지는 못 외우셔도 어쨌든 1992년 시작할 때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을 이원화된 체제를 쓸 수 있는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방체제 전환 시기를 각각 좀 짝지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구획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기, 이 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기의 수직 속도랑 수평 이동 속도가 있잖아요.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기의 수직 속도죠.
계단실로 가면 수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1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수직 속도는 수평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굴뚝 효과. 자, 굴뚝 효과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해서 더운 공기가 실제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게 보통 실내에 온도가 좀 뜨겁고 실외에 온도가 낮을 때 실제 내부의 더운 공기가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밀도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우리는 굴뚝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절로 따지면 언제 굴뚝 효과가 제일 많이 발생하냐? 겨울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겨울에 내부가 따뜻하고 바깥쪽이 추울 때, 그때 실내, 실외의 온도 차이가 제일 클 때, 가장 클 때가 굴뚝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자, 3번 천장의 연기층은요. 자, 화재 초기 단계보다 성장 단계에서 빠르게 축적된다. 보통 연기가 초기보다는 그죠? 성장기 들어가서 성장 단계에서 빠르게 축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4번에 자, 우리가 연기랑 관련된 개념에 감광계수가 안 빠질 수 없겠죠. 이 빛에 감소된 그 정도의 감광계수인데 감광계수가 커질 때 실제 가시거리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둘은 사실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 2, 3도 한번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에서 위험물과 거기서 물과 접촉했을 때 어떤 가스를 발생하냐? 잘못 작지어진 게 뭐냐?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위험물을 보시고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냐? 그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탄화마그네슘. 보기 1번에 탄화마그네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금속의 탄화물 두 가지를 이제 보통 보시고 동일한 가스로 오해를 하시는데 탄화마그네슘이나 탄화칼슘이나 이런 물질은 물과 반응해가지고 아세틸렌을 보통 발생하죠. C2H2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서 2번 보기에 탄화알루미늄 보이시죠? 이 탄화알루미늄은요. 금속의 탄화물 중에서도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에요. 알루미늄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은 여기서 아세틸렌 말고 메탄가스를 발생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분명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탄화알루미늄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에틸알루미늄 보이시죠? 트리에틸알루미늄에서 그냥 에틸 하나만 보시면 되죠. 에틸이면 에탄, 메틸이면 메탄. 혹시나 이게 뭐 프로필이다 하면 이제 프로판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번 금속의 인화물. 자, 여기 인화 칼슘 될 수도 있고 뭐 인화 아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것과 물과 반응했다. 그럼 인화 수소, 즉 포스핀. 인화 수소랑 포스핀 같은 거거든요. 포스핀, pH3를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죠? 아세틸렌이라는 거 분명히 외워주시고요. 21번 문제 소화 방법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류위험물 소화 방법 하면요. 사실은 딱 하나만 떠올리시면 끝이에요. 다량의 물로 어떻게 한다? 주수 소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보기를 쭉 보셨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뭐 가스계 소화기, 질식 소화 이런 거 전혀 접근성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고요. 질식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체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질식 소화 할 수 없다. 냉각 소화만 가능하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자, 포소화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뭐 발포 배율, 뭐 프로포셔널 방식, 그리고 수성화 포소화학제에 대한 특징, 그리고 계측기, 진공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최근 기출 문제랑 형식 거의 똑같죠? 자, 여러분 1번에 발포 배율, 즉 팽창비죠. 자, 팽창비가 커졌을 때 환원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그거 얘기하거든요. 약재 양이 이제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팽창비가 크다. 그러면 그만큼 팽창을 크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포가 방사돼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잖아요. 막을 형성하는데 이 막의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크게 팽창할수록 이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팽창을 작게 할수록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팽창비가 크다 그러면 이 두께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그죠? 그냥 같은 양을 갖고 팽창했는데 얘가 크게 팽창했으면 그만큼 두께가 얇고 넓게 퍼진단 말이에요. 얇아요. 얇으니까 환원 시간은 어떻게 된다?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의 발포 비율이 커지면 환원 시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환원 시간이면 여러분 이제 포가 발포되고 나서 다시 원래의 포 수용 상태로 돌아가려는 시간이 환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포가 얇을수록 빨리 돌아가요. 당연하게. 그래서 당연히 환원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설명입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라인 프로포셔널. 우리가 어차피 흡입하고 혼합하는 방식 4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라인 프로포셔널. 자, 요거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표현되는 게 벤출 작용. 벤출 작용에 의해서 포소약제 흡입 혼합하는 방식을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보통 이제 지하수조에서 많이 쓰니까 지하수에서 펌프로 실제로 이렇게 수원이 이송되면요. 배관통에서 여기에 벤출이관, 혼합기 있을 거고 약재가 있겠죠? 이거는 수원 말고 약재라고 얘기할게요. 얘가 지금 좀 입구가 좁은 데가 있고 입구가 넓은 데가 있으니까 유속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벤출관이 좁은 곳에서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유속 변화를 갖고 약재를 흡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혼합해서 방사를 하겠죠?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런 게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수성막포 소약제. 자, 저희가 내유성이 보통 좋다 이렇게 얘기한 소약제가 보통 대표적으로 2가지를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수성막포랑 또 불화담배포. 자, 그래서 불화담배포랑 수성막포 둘 다 폼테크에서 이제 발포를 할 때 표면 상부가 아니라 어디서? 표면 하부로 주입할 수 있다. 그냥 하부로 이렇게 유류를 뚫고 주입을 할 때 유류에 잘 오염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 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표면화 쓸 수 있는 방식 2가지 약재로서 수성막포랑 불화담배포 약재 2가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화 주입 방식 쓸 수 있다. 그것도 실제로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내유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보기 마지막 진공계. 우리가 이제 계측기 중에 진공계 이러면 보통 어딜 측정하냐? 이 대기압 이하인지 이상인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진공 상태는 항상 대기압 이하죠. 그래서 당연히 대기압 이하. 진공계. 맞을 수밖에 없는 보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기압 이하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진공계다. 뭐 이제 연성계다, 압력계다 이런 것도 실제로 계측기에 한 번 정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진공계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23번 옳지 않은 내용 한번 볼게요. 방화는 특수 화재에 해당한다. 자, 이게 화재 조사랑 관련한 내용이니까 대형 화재, 뭐 특수 화재, 중요 화재 분류는 당연히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 1번 방화는 특수 화재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화라든지, 그죠? 여기 해당하는 예시 중에서 뭐 외국 공간 사택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 걔네들이 전부 다 특수 화재요. 그죠? 특수 화재. 자, 그 다음에 2번에 화재 원인 조사가 있고 화재 피해 조사가 있죠. 그죠? 두 가지의 큰 조사를 나눴을 때, 자, 인명 피해가 되고 재산 피해가 되는 것을 조사한다. 그럼 여기서 알다시피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피해 조사가 되겠죠.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피해 조사잖아요. 원인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3번 화재 조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화재가 났음을 알 수 있잖아요. 인지할 수 있잖아요. 바로 조사해야 되겠죠. 즉시 실시한다. 이게 이제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게 화재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건물의 소실 면적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산정할 때 뭐 특별한 예시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소실된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해주는 것이 건물의 소실 면적 산정입니다. 그래서 23번도 지금 옳지 않은 보기는 여러분이 쉽게 2번으로 사실 맞추실 수 있고 나머지 맞는 보기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바닥만점 산정한다. 사실 여기 뒤에 예외적인 내용도 있죠, 여러분. 이 건물 6면 중에서 2면 이하면 2면 이하면 그 소실된 면적을 다 합산해가지고 몇 배? 5분의 1. 그 값을 소실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예외적인 내용도 뒤에 원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보셔야 된다는 거. 일단 정답은 우리 찾고 2번으로 찾고 넘어갈게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은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다량의 공기가 일시에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발화하는 현상. 지금 여기서 포인트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가연성 가스와 열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량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일시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환경은 무조건 환기지배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기지배형. 산소가 부족한 거니까 산소가 이제 서서히 공급되면 사실 폭발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산소가 다량으로 일시에 공급돼, 순간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폭발을 우리는 백트레프트 2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2번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플래시오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복사열로 인해서 실내가 전체적으로 화염이 뒤덮이는, 휩싸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할 때를 플래시오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구획시 화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플래시오버와 필드래프트 두 가지를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소방시설을 저희가 분류를 해볼 건데요. 자, 소방시설 분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예시가 뭐 3개, 4개, 예시가 조금 다양하게 이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요.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소화수조. 여기서 뭔가 하나 이상한 게 있죠. 지금 기억 보시면 전부 다 괜찮은데 제일 마지막 소화수조. 여러분, 소화수조는 이 소화설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소화수조는 용수설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얘를 빼면 다 맞아요. 소화설비.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을 일단 틀렸고, 자, 니은. 경보설비. 자, 통합감시시설, 시각경보기, 단독경보 감지기. 전부 다 경보설비. 맞는 내용이고요. 통합감시시설 자주 문제에서 등장을 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다 괜찮거든요. 재현설비가 나왔네요. 갑자기. 여러분, 재현설비는 피난구조설비가 아니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럼? 재현설비는 소하, 활동설비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재현설비 중에서 재현설비만 빼면은 사실 맞는 내용이에요. 재현설비만 빼면.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이게 좀 구체적인 예시로 나온다면 뭐 왕관기 같은 거 나오고 공기호흡기 같은 거 나오고 이런 예시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을.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우리가 소화활동설비가 아무래도 문제에서 좀 다른 소화설비 예시라든지 경보설비 예시라든지 섞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보조설비 전부 다 소화활동설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맞는 보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니은, 리을 해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소방시설을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저희가 난이도가 좀 쉬운 것들, 어려운 것들 좀 섞어서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는데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푸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임해 주셔야 됩니다. 월간 모의고사 1회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모의고사 2회까지는 좀 더 실전에 가까운 형태의 난이도로 조절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1월달이죠. 24년도 1월달에 소방관계복교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해서 같이 제가 해설을 하면서 출제 포인트라든가 출제 방향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소방기본법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특히 난이도 하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변형된다까지 한번 보실 거예요.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든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살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번 관계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번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 화재, 재난지에 그 밖의 이급상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구성되는 소방조직체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4번 소방대장이 나왔습니다. 특별시 관계지 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하면 소방대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이 돼야 되죠. 소방본부장이고, 소방대장은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 그래서 평시에 그 업무에 관련된 최고장이다 그러면 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현장 지휘관 그러면 소방대장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용어의 정의에서는 뭐 사실은 특히 이걸 가지고서 워낙 나올 만큼 다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걸 하나 좀 찢어서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선박법 1조의 이제 1항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중에 선박은요. 기선, 범선, 부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기선이란 기관에 의해서 가는 거죠. 동력. 범선은 기관 플러스 닷, 돛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람의 영향으로 풍력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부선은 뭔가 견인해서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핏 또 잘못 외우고 계신 분들이 뭘 잘못 외우고 있냐면 종합상황실장 보고해 보시면 항구에 메어든 1000톤 이상의 뭐 외항선은 뭐 긴급상황 보고 대상이다. 그거는 긴급상황인 거고요. 선박법에 의해서 말하는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들 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포함된다. 그럼 이거를 지문화 형식으로 여기에 녹여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좀 참고를 해두시고 여기서는 지금 4번 여기에는 소방본부장이 돼야 돼.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은 난이도 거의 소방기본법에서는 거의 그 제일 낮은 수준 하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번을 보시면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 설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1번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자, 소방본부는요. 시도지사 직속으로 쓴다면. 자, 우리가 소방학 결혼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2020년 이후에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소방체제라고 불러요. 그거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정해졌다. 그리고 뭐 또 사유 중에 하나가 드는 거죠. 시도지사가 일단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의 지휘감독권 행사한다. 이런 규정 등등을 했을 때 광역소방체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2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런 기관 설치는요. 행정안전부령은 이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그 집행명령이라 그래서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절차의 기준 뭐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통상 이런 설치에 필요한 사항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대통령령 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은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 소재지를 관할한 누가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감독을 받는다고요. 청장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청장은 대형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즉 원칙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청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 특히 여러분들 이거 공부했을 때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했냐예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꽤 집요하게 나오는 애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암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형을 보시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입니다. 설치, 구성품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일단 비상소화장치에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그리고 관창이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 소방 호스입니다. 호스. 소방용 호스죠. 수압 개폐 장치는 뭐 저쪽 그 자동 소화 장치들과 관련돼서 물 끌어올릴 때 필요한 거고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는 비상 소화 장치함, 소화전, 소방 호스, 관창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 소화 장치라는 게 자체가 법률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요 자체는 아직 소방학 개론 그 신규 채용에서는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은 없는데 23년도에 승진 시험이죠. 소방관 승진 시험이죠. 승진 시험에서 이 문제는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6조 3의 그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올해는 빠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유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미 시험 문제가 충분히 다 등장했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발화신호인데 난타다. 좀 이상하죠. 너무 많이 치죠. 발화신호니까 일단 소방신호는 외우실 때 경계, 발화, 해제, 훈련신호. 이거 좀 순서를 바꿔놨죠. 발화신호는 기본적으로 난타가 맞죠. 난타가 맞고요. 다음 사이렌이 1분간 이래. 1분간 이래는 조금 적다라고 봐야 되죠.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경계 신호는 1타와 연 2타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거는 5초 간격을 두고 뭐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가 돼야 됩니다. 사이렌이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렸죠.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요게 틀린 거고요. 경계 신호는 1타와 2연타를 반복한다. 여기 맞습니다.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여기 사이렌도 맞죠. 해제 신호 나옵니다. 연 3타 반복. 이건 조금 너무 해제 신호인데. 그래서 해제 신호는 기본적으로 상당 간격, 얘가 1로 올라가야 되죠. 상당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0초씩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라고 되는데 이건 너무 좀 빡빡하죠. 너무 자주 울리죠. 해제 신호니까 1분간 1회. 이게 1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훈련 신호 하면은 연 3타 반복. 얘가 열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경우는 지금 2번만 맞는 경우고. 자, 이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 관련된 거는 통풍대 게시판까지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비고 부분. 자, 신호를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요 규정인가요? 자, 소방대를 비상 소집하는 경우에 훈련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요 구정까지도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고, 특히 요거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학 개론에서도 간혹씩 이 문제는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이제 새로운 유형인데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 장착 차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제 거 기본서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개정됐을 땐 14개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시행되고 나니 개정이 돼서 7가지로 줄었어요. 이거는 소방장비 관리법에 따라서 정의된 차, 그전에는 119 구조구급에 따른 자동차도 다 포함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운행기록 장치 차량에서. 그래서 자, 운행기록 장치 자동차는 7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일단 소방 펌프차, 고가차, 화재 조사차, 구조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재 조사차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처음 개정돼서 들어왔을 때 있었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나름 요거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오면 첫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를 상급 정도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그 7가지 차량 종류 정확하게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과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구분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소방관계 법규에서 나온다요. 자,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거 틀린 지문을 만들 때 2가지 방법이 있죠. 연소하는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현상. 없는 현상 그래도 틀린 지문 되고요. 화학적 폭발을 물리적 폭발 바꿔도 틀린 지문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화재 조사란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 감식 감정 실험 다 들어갔죠. 그럼 화재 조사가 되고요. 3번 화재 조사관은 화재 발생 사실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권은 조사관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소방관서장은 화재를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 데서 실시권은 관서장한테 가 있고요. 지금 요 구조는 화재 조사관은 화재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인지한 때에 즉시 화재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 해서 개시를 화재 조사관한테 화재 조사 보고 규정에서 넘겨놓은 거죠. 이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 실시권은 소방 관서장한테 가 있다입니다. 화재 조사관이 아니에요. 관서장에게 가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시와 개시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실시라는 것 자체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개시는 시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조사는 원래 소방관서장이 화재 조사관한테 하도록 위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시는 조사관이 할 수 있겠지만 실시권이다 그럼 실시다 그러면은 소방관서장이 해야 된다.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화재 조사의 절차는 현장 출동 중 조사, 현장 조사, 정밀 조사, 화재 조사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이것만 가지고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만 가지고도. 왜냐하면 이게 화재 조사 절차에 관해서 법률로 이렇게 명문 규정을 만든. 그리고 현장 출동 중 조사 때 어떤 임무를 하는지, 현장 조사 때 어떤 임무를 하는지, 정밀 조사 때 어떤 임무를 하는지까지도 다 암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도 거의 뭐 등장하면 거의 첫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다음 7번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화재 조사 시 권한권자 및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방청장은 화재 조사 시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가지고 간다입니다. 맞습니다.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 시 화재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3번 화재 조사관은 출입 조사 시 관계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화재 조사관은 관서장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화재 조사를 할 때 출입 조사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죠. 다음 4번 화재 조사관은 화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자, 관계인 등에게 출석 요구권은요 조사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관서장의 권한입니다. 관서장. 그래서 여기 4번은 그래서 요거는 특히 그 조사 시 권한권자는요 기본적으로 관서장한테 가 있고 위임받아서 조사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셔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상 불시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불시 소방훈련은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2년도 12월 1일 날 처음으로 생기면서 처음 들어온 규정이고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요런 유형은 나오면 첫 시험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불시 소방 훈련 교육의 평가 기준 내용으로는 내용의 적절성, 참여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등이 있다. 자,
평가 기준사항 쭉 나열된 거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불시 소방훈련 교육평가는 현장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도 있다입니다. 맞습니다. 3번 불시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며칠이냐면 7일 전까지 계획서를 그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불시 소방훈련은요 7일이 아니라 관계인한테 10일이죠.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통지해야 됩니다. 4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은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불시 소방시설 관리 대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죠. 이것도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의료시설은 불시 소방훈련 교육 대상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날짜가 틀렸죠. 10일입니다. 우리가 통상 뭐 알릴 때 보통 7일 막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데 얘는 10일 전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이 등장했습니다. 특수가연물. 자, 그래서 넝마, 종이, 부스러기 400kg이 되는데 넝사볕 천 이렇게 암기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넝마, 종이, 부스러기가 넝이고요. 볏짚류, 그 다음에 그 사류, 볏짚류 이렇게 해서 넝사볕 천입니다. 그래서 1000kg이고요. 틀렸죠? 가연성 고체류는 3000kg, 석탄, 목탄류는 10,000kg, 가연성 액체류는 2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럼 2세제곱미터라는 건 킬로그램으로 굳이 환산하면 또 2000kg이 되죠. 예. 다음 10번 유형을 보시면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 저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문제는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유형이죠. 자,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구분해야 된다.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가연물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성식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거 설치하면은 200제곱미터로 바뀌는 거죠. 200제곱미터로. 그리고 일단 석탄, 목탄류를 다 뺐죠. 그래서 석탄, 목탄류다 그러면은 석탄, 목탄류가 포함이 되면은 이게 석탄, 목탄류인 경우는 50제곱미터가 200제곱미터가 되고 살수설비면은 200제곱미터인데 석탄, 목탄류를 넣으면 300제곱미터로 바뀌죠. 그래서 그 규정표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3번 유형을 보시면은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 질량, 단위 최적 질량, 관리 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및 화기 취급 금지 표지가 포함된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자, 게시판을 설치해야 된다. 자, 우리 이렇게 배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서 좀 정확하게 하나 풀어드릴 게 있는 게 자, 특수가연물을 쌌습니다. 특수가연물을 쌓아요. 그럼 일단은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쌓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석탄, 목탄류가 아닌 경우에 높이는 10m 그리고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석탄, 목탄류다 그럼 200제곱미터로 바뀌죠. 근데 자, 여기에다가 여기는 살수설비예요. 살수설비나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높이가 갑자기 15m 이하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석탄, 목탄주다 그러면은 300제곱미터예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사이에입니다. 사실은 뭐 올해 요 4번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죠. 자, 예전에는 그냥 1m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죠. 자, 실내에다 쌌습니다. 자, 실내에 쌓는 경우에는요, 이 사이를 1.2m를 띄우거나 혹은
쌓이는 높이의 2분의 1 값 중 큰 값 이상만큼 거리를 두고 실외에다 쌀 때는 3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쌓이는 높이보다 큰 값만큼 2분의 1이 아니라 쌓이는 높이만큼 중에서 큰 값으로 띄워야 된다입니다. 그럼 얘는 맞는 지문이 되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쌓는 방법이 나오고 이게 뭐 1항이다 그러면 전체가 다음 2항에서 보면 게시판과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쌓는 이 1항은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쌓는 경우에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기만 해당돼요. 그럼 게시판과 관련된 거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게시판은 설치해야 된다요. 게시판은.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 그리고 요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쌓는 경우에는 게시판도 설치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다음 11번 유형을 보시면,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급. 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이거 특급이죠. 지하 제외하고 지상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그럼 얘는 1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3급이 맞아요. 그런데 3급이 원래 얘만 있다가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겠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2급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얘가 3급으로 신규 편입됐어요. 얘하고 얘입니다. 지하구는 2급이죠. 올해 얘 주목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하고요. 자동화재 탐지. 기존엔 자동화재 탐지 설비밖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스프링클러가 추가됐어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상급으로 분류하겠다 였습니다. 예전에는 스프링클러인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둘 다 2급 대상이었는데 지금 요거를 좀 떼서 상급으로 좀 넘겨왔죠. 그래서 기존의 그 해설표에도 보시면은 스프링클러는 예전에는 2급 안에 이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스프링클러 둘 다 2급이었는데 스프링클러는 2급에 남아있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3급으로 떨어뜨려 놨다요. 그래서 요거 올해 시험 보시면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범위로 옳지 않은 경우는 1번 소방시설 등의 설치, 시공에 관련된 사항.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거죠. 설치나 시공과 관련된 건, 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저쪽 소방시설 공사법으로 넘어가야 되죠.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 위험 요인과 관련된 거, 다음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과 관련된 거, 비상대응 조직 및 교육 훈련에 관련된 사항이 된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난이도를 한 중간 정도로 잡는데 이것도 이제 이 구절이 들어오고 나서 첫 시험 문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1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화재 알람 설비 나왔습니다. 화재 알람 설비. 요거는 일단은 24년도 시험, 소방사 시험에도 유력하고요. 앞으로도 시험에도 당분간은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알람 설비라는 게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막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알람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비상경보 설비 또는 단독형 감지 설치 둘 중에 하나. 알람 설비라는 건 별도의 시설을 갖춘 건 아니고요. 자동화재 탐지기하고 자동화재 속보기의 기능에 IoT라 그러죠. IoT 기능이 결합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제된다. 맞습니다. 2번 화재 알람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와 비상 경보 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이것도 맞아요.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미안합니다. 지금 2번이 틀린 질문이 되죠. 2번이 알람 설비를 설치하면요.
어, 그 자동화재 탐지기하고 자동화재 속보기 비상경보 설비 단독형 감지기. 그래서 여기 비상방송 설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죠. 비상방송 설비하고는 해당 사항이 비상경보 설비가 면제가 되죠. 그럼 총 4개입니다. 화재 알람 설비가 설치되면 비상경보 설비, 단독형 감지기, 자동화재 속보기, 자동화재 탐지기가 면제되는 거고 비상방송 설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 3번 질문 주목해서 볼게요. 화재 알람 설비가 설치되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자동화재 탐지기까지 4개가 면제가 돼요. 그런데 화재 알람 설비가 면제되려면 자동화재 탐지기만 가능해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됐다고 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면제되는 그거 아니에요.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했을 때만 화재 알람 설비가 면제된다입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화재 알람 설비는 판매 시설 중에 어디? 전통시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설치한다. 다음 14번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차량량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승합차는 자 요거가 그 승합차 부분은 이미 다 시행이 됐고요. 승용차만 24년도 12월에 시행해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외워가셔야겠죠. 경승합 자동차는 능력 1단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보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경승합차 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7인승 정도의 승합차인데 다마스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SUV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2번 승차 정원 15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 2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 단위 1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요. 이 경우 승차 정원 11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에 나란한 주석에 1개 이상, 나란한 좌석에 좌석 주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입니다. 다음 3번이 등장합니다. 승차 정원이 16인 이상 35인승이야. 이거 능력 단위 2단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이 경우 승차 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 자동차라서 너비 2.3m를 초과하는 경우는 운전자석 부근에 가로 600mm, 세로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승차 정원이 36인승 이상입니다. 능력 단위 3인 소화기를 1개 이상, 능력 단위 2인 소화기는 1개 이상 설치합니다. 다만 2층 대형 승합차 등 여러분들 2층 버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 단위 3인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뭐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냐면은 2층이 있는 경우에는요. 능력 단위 3인 소화기를요. 설치가 아니고요. 설치라는 건 이중에 설치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3인 이상의 소화기를요. 추가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3인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 꼭 붙어요. 추가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요.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요. 능력 단위 3인 소화기를 2층에다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 능력 단위 4인 소화기 한 격, 2인 소화기는요. 그냥 각각 그 1층에다 두고요. 능력 단위 3인 소화기 하나를요. 추가로 2층에다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해설에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까지 충분히 다 기재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15번 보시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보기는 2개 이상의 특정 소방대 상물이 내화조 구조입니다. 자, 제가 이거 기본서 설명할 때도 말을 했지만 특정 소방대 상물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죠. 꽤 나왔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온 거 거기 비고 부분에 특정 소방대 상물을 하나로 보느냐 2개로 보느냐 이 구분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요. 실제로 기출문제로 분석을 해보면. 자, 그래서 벽이 없는 구조하고 등장했습니다. 벽이 없는 구조죠. 없는 구조는요. 그 길이가 통로죠. 보기부터 봐야지. 문제를 안 읽었네요. 자, 보기는 2개 이상의 특정 소방대 상물이 내화조 구조로 된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를 하나의 소방대 상물로 보는 기준과 별개의 소방대 상물로 보는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벽이 없는 구조입니다.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두 번째, 벽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10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 다만 벽의 높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통로 또는 지하구가 특정 소방 대상물 양쪽에 화재 시 경보 설비, 자동 수화 설비 작동과 연동으로 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 셔터 또는, 자, 기존에는 갑종 방화문이었는데 지금 갑종 방화문, 일종 방화문 용어가 사라졌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갑종 방화문 그러면은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종 방화문은 60분 방화문이나 30분 방화문을 얘기해요. 근데 갑종이니까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에 별개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입니다. 60분 플러스만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6m, 10m, 2분의 1, 60분 플러스 이렇게 등장해야 되죠. 근데 자, 전통적으로 이 문제는 워낙 시험에 유사성도 높고 특히 여기 마지막 지문,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법으로 명문 규정으로 이건 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갑종 방화문이었는데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13번 유형은, 자, 이거 출제 의도는 되게 예전에는 제출해야 될 건축허가증 동의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건축 설계도서, 그러니까 설계도서하고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바뀌었죠. 세분화됐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일반 서류가 있고요, 건축 설계도면이 있고 소방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두 가지로 나눠놨다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근데 여기 중에서 소방 설계도서만 찾았습니다. 소방 시설의 개통도 하면 소방 설계도서예요. 소방 시설별 측면, 평면도 하면 소방 설계도서가 됩니다. 소방 시설 설치 계획표는요, 건축 설계도서도 아니고요, 소방 설계도서도 아니고 그냥 제출해야 되는 서류예요.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실내 장식물, 방염 대상물 설치 계획, 이거는 소방 설치 설계 도서 안에 들어간다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건축물 설계 도서에서 보시면은 방화구획도라는 게 등장하는데 걔는 건축물 설계 도서입니다. 소방 설계 도서가 아니에요. 특히 앞으로 이거 구분하실 때는 예전에는 두 가지만 구분했는데 지금은 전체 제출해야 되는 서류 다 외우시고 그 안에서도 건축물 설계 도서, 소방 설계 도서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습관을 좀 기르시라고 문제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보시고서 앞으로 외우실 때는 두 개 구분해야 되는구나 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이거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 설계 물어봤습니다. 자, 아파트를 포함해서 건축물의 높이가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하고죠. 아파트는 200m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그럼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지하는 당연히 제외된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복합 건축물. 그럼 토탈 25층이죠. 근데 30층 이상이어야 되죠. 30층 이상. 지하를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어야 되죠.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창고시설 중 지하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대상 소방 대상물. 요 3번하고요. 이 터널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얘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창고시설이 새로 들어왔다요. 그 다음에 터널이 나왔습니다. 수저 터널하고 터널 중 길이가 5,000m 이상인 요 두 개, 이거가 새로 들어온 내용들에서 그 들어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이제 18번 유형을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등장했습니다. 자, 주택용 소방시설 나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 두 개를 의미한다죠. 맞죠. 비상 콘센트 제한 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한다. 소활동 설비에 2개 해당하죠.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 설비에 해당한다. 스프링클러는 소화 설비가 맞는데 연결 송수관은 소화 활동 설비.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 틀린 질문입니다.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 연수가 10년 맞습니다. 옥내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내진 설계의 시설에 해당한다. 자, 일단은 내진 설계는 건물 안에서 소화 약제가 방사돼야 돼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경보 설비죠. 울려주죠. 해당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여기 이 3개가 내진 설계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억, 니은, 그리고 리얼 이렇게 3가지가 맞는 지문이죠. 이거는 소방 시설과 관련된 거, 소방 설비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는 문제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소방 시설과 관련돼서는 뭐 워낙에 계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꾸준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다음 19번 보시면, 자, 소방시설 공사법이 나오고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 등의 시공수행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 청탁하는 경우에 벌칙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은 얘가 가장 벌칙 중에 최근에 들어온 법률이에요. 최근에 들어온 법률이고요. 이 경우는 그냥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에서는 3년 3천만 원이 가장 높은 벌금이다. 5년 5천만 원짜리는요. 주로 소방기본법 쪽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다음 20번. 소방시설 공사법상 신축으로 자동화재 탐지를 신설해야 되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의 소방시설에서 완공감사까지 진행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 등 감리 결과에 관한 절차는 생략한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동화재 탐지가 나와요. 자동화재 탐지기를 신축한대요. 그럼 얘는 착공신고 대상 이 안에 포함되죠. 그럼 자, 여기서 착공신고가 들어가 있는 걸 2개가 등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착공신고 한 다음에 시공하고 공사 완료까지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완공검사 신청까지는 똑같이 가죠. 그럼 뭐가 갈라지느냐? 감리결과 보고서로 가름할지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이 되는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완공검사에서 현장 확인 대상에는 해당하진 않죠. 그런데 여기 무슨 시설이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은 연면적과 상관없이요, 완공검사 확인 대상입니다.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완공검사 필증물. 지금 이 문제는 뭘 알아야지 풀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착공신고 대상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착공신고부터 시공, 완공, 그 다음에 완공검사 필증 받는 데까지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착공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장 확인 대상이죠.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대상을 알았을 때 풀 수 있는, 그래서 2가지 부분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2개까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름 요거는 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21번. 자, 소방 기술자 배치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경우는 해서 등장했습니다. 1번.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 기술자인 소방 기술자,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나 특정 소방 대상물 혹은 지하를 포함해서 40층 이상이죠. 다음 지하층을 제외하고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 아파트가 제외되죠.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된다. 지하를 포함해서 16층 이상 그리고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요. 고급 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 지하층을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읽을 때 좀 실수를 했죠. 소방시설 공사업법은요. 특정 소방 대상물 하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든 아파트든 간에 전부 다 중요한 건 지하가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죠. 지하층을 포함해서 층수가 16층에서 40층이 돼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늘 강조드립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하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든 아파트든 전부 다 지하가 포함이 되고요. 소방시설법에서는 그 권한을 달리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자 지정을 빼면은 아파트는 지하가 제외되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지하가 포함돼서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큰 구분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지하를 포함안이 돼야 되죠. 다음 3번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국 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배치 맞고요. 물, 분무 등 나옵니다. 단, 호수 릴 방식 제외 또는 제한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국 기술자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가 돼야 됩니다. 다음 22번 이건 전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관련된 문제죠.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나왔습니다. 관계인은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등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함을 원칙으로 하죠. 맞죠? 다음 본부장이나 서장 완공검사나 부분 완공검사를 했을 때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 우리나라는 부분 완공검사도 가능하다. 3번 관계인은 하자보수 기간에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번 유도 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비상 콘센트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다. 자, 하자보수 2년, 3년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전기가 흐르는데도 3년이 되는 게 비상 콘센트하고 자동화재 탐지기라고 했습니다. 걔네 두 개는 전기가 흐르지만 3년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상 콘센트 설비 하나가 틀린 지문이 되죠. 하자보수 기간 암기법은 기본서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다음 위험번호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입니다. 자, 정기점검 대상이에요. 정기점검은 예방규정이죠. 예방규정 플러스 두 개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기준인데 자 이번에는 근데 좀 특이하게 이걸 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방규정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 앞단에는 자, 각 물질의 지정 수량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죠. 자, 이항화탄소를 취급하는 제조소라고 그랬습니다. 이항화탄소는 제 사류 위험물들 중에서 특수인화물이죠. 걔는 지정 수량이 50kg죠. 그럼 500리터 50리터죠. 그럼 50분의 500 하면 자 50배의 제조소예요. 50배 제조소. 제조소는 예방규정상 10배 이상의 제조소는 예방규정 대상이고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이 되죠. 맞죠? 그래서 5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배 이상이어야 되죠. 제조소는 10배 이상이고 얘는 10배. 그게 예방규정인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정기점검 대상이죠. 그런데 유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 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황은 지정수량이 100kg입니다.
100이니까 숫자가 제가 지금 커서 낯설어서 두 개 지우면은 300배죠. 그럼 100배 이상이죠. 그럼 예방 규정을 둬야 되는 곳이니까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음 질산 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지하 탱크 저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함정이죠. 지하 탱크 저장소는 배수와 상관없이 그 배수와 상관없이 정기 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죠. 뭐 계산해도 질산 에스테르류는 10kg예요. 그러면은 8kg 8배인데 문제는 얘는 지정 수량과 상관없이 지하 탱크 저장소는 정기 점검 대상이다요. 다음 4만 리터의 아세톤을 저장하는 5개 탱크면은 200배가 돼야 되죠. 200배. 근데 아세톤은 사류 위험물들 중에서 제1 석유류들 중에서도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러면은 400리터가 기준이 되죠. 400리터가 지정 수량이니까 자 4만 리터니까 얘는 100배가 되죠. 100배. 그런데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죠. 그럼 쟤는 200배 이상이야 예방 규정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정기 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는데 예방 규정을 둬야 되는 곳에서 제외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질문.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아셔야지 푸실 수 있죠. 지정 수량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칙 연산이 나누기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방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 점검 대상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나름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 유형이긴 한데 뭐 이런 복합형 문제도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한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24번. 자, 출입조사 검사입니다. 자,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제조소 등의 출입조사는요 특이한 게 있죠.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들어가고요. 자, 누출사고 시 출입조사하면 여기서 시도지사가 빠지고 청장, 본부장, 서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출사고가 아니라 그냥 관리감독권에 의한 출입검사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이거는 그냥 함정 문제 정도로나 좀 등장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25번 유형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설치 기준 중 채광 조명 환기입니다. 1번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라고 연소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돼. 채광 면적은 자 항상 최소죠. 조명 설비의 전선은 내와 내열 전선으로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설치 기준 제조소든 뭐 옥내 저장소든 옥외 저장소든 옥외 탱크 저장소든 간에 이거는 최소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꼬박꼬박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전체 요점 정리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다음 3번 보시면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 급기구가 낮은 곳으로 가야죠. 일단은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는 건 맞는데 급기구는 낮은 곳이죠. 급기구가 높은 곳은 환기 설비가 아니라 배출 설비죠. 다음 환기 설비는 급기구는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800제곱센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대체적으로 그냥 아주 평이한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복합형 문제까지 여러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되고 뭐 모의고사라는 개념답게 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까지 충분히 그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해설도 충분히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고 수고들 하셨을 텐데 이거 해설을 보면서 전체적인 출제 유형은 요 비슷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